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번 시간에 유치권 공부하다가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점유에 관한 요건, 채권에 관한 요건, 점유와 관련해서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불법 점유 안 된다. 그리고 채권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 물건에 관한 채권이다. 이걸 뭐로 표현한다? 결련관계. 그리고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결련관계, 물건에 관한 권리였는데 채권이었는데 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 여부 살펴봤었죠. 그 부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이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런 특약은 뭐다? 유효하다. 어떤 경우냐면 토지가 있어요. 나대지예요. 즉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라고 하죠. 뭐 소유자, 건축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축주가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본,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한다? 대출. 어디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출 받은 시점에, 즉 공사와 관련해서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생각할 때 그 대출의 위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뭐죠? 토지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토지만 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뭘 한다? 대출금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뭐냐? 혹시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건축주가 제3자로 하여금 지상권을 설정해서 제3자 명의의 건물을 짓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자신이 애초에 파악했던 그 교환가치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건물을 공사하다가 이 건물에 유치권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이 애초에 파악한 저당권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배웠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염려한 게 두 번째 염려도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발생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권 발생 염려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은 건축주에게 다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뭐냐? 건축주가 선정한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유치권을 행사할 사람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의 채권을 가진 시공사, 건축업자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을 일으킬 때 건축주로 하여금 네가 선정한 시공사에게 유치권 포기 특약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유치권 포기. 유치권 포기 특약의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받아러 옵니다. 지금 유치권 발생했습니까? 아직 공사하기 전이죠. 이런 경우에 이 포기 특약은 효력이 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행, 특히 이 금융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특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즉 공사대금 채권의 상대방이 있겠죠. 건축주겠죠. 대부분.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떤 경우냐면 공사가 진행된 그 건물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는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밖의 사람이라는 경우는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된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겁니다. 또한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는 1번과 3번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 건물에 있어서는 저당권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경매 절차, 임의 경매에 기초하거나 강제 경매에 기초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그 뒤에 집행관에 의해서 현황 조사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행관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대부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습니다.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은 실거래상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면 여러 번은 유찰되면 최초의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유치권을 해결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조만간 입찰기일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입찰기일 전입니다. 언제? 입찰기일 전에. 자기가 입찰 예정이 입찰 기일 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이것을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일정 금원을 줄 생각인데 그때 유치권을 포기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내용을 협의를 합니다. 유치권 행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금액이 자기 기대치에 맞는다고 한다면 합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그 말만 믿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유치권 행사자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에 참가 희망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죠. 어떤 거냐? 유치권 포기각서겠죠. 그런데 조건부죠. 어떤 조건부? 이 사람이 입찰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고 낙찰을 받은 후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야만이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게 바로 조건부란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응찰,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전에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과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금원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 내용은 유치권 포기각서인데 그 즉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이 실무입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받은 후에 유치권 행사자하고 협상하게 되면 도저히 협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실무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권자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도 거절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점유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 변제받을 때까지. 그게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즉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점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서도 점유와 관련된 요건이 있는 겁니다.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 채권을 소유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단지 상대방이 소유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신에게 자신이 행사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거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절 권능이 뭐냐면 결국은 213조의 단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소유자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의 내용은 뭘까요? 명도 청구입니다.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서. 왜냐면 유치권 행사자가 점유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점유자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경매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매 청구권 또 언제 배웠었죠? 전세권. 어느 시점이었죠? 존속기간 만료 등 이후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용이 물권적 본능은 소멸되고 담보 물권적 성능만 있다. 그 경우에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서 경매 청구권이 있다. 나중에 또 하나 배웁니다. 저당권.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 얘기가 뭐죠? 법률상. 법에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뭐였죠? 법률상 전세권과 저당권입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담보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효력이 있다. 하지만 유치권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뭐냐면 혼동하지 말게 사실상 우선 변제. 요 우선 변제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상. 왜냐하면 변제받을까지 그것을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행사자에게 돈을 줘야만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경매의 경우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했죠. 새로운 낙찰자에게. 그 점하고 민사집행상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상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거지 법률상 있는 것은 아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았다. 이 얘기는 경매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참가를 할 겁니다. 배당에. 그럴 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 효력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구분했죠? 여기로 모이세요. 우선 변제 효력 있는 사람 이쪽 오세요. 저당권, 전세권자,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자를 이 라인에 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 라인에 줄을 씁니다. 그래서 교환가치, 즉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배당을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일반 채권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선에 서는 게 좋죠? 우선 변제 라인에 쓰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자는 이 라인이 아닙니다. 유치권 자체는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권한에 의해서 우선 변제 효력이 없다면 어디서 한다? 이쪽에 쓰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우선 변제권은 법률상입니다.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어디냐? 예외는 간이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한 과실. 제목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과실과 간이 변제. 자, 유치권에 행사를 하게 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매 청구권 행사에서 교환가치를 통해서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담보물권자가 저당권자나 유치권자 직접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물건으로서 나는 내 돈 받은 걸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환가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누군가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 대금에서 받는 겁니다. 즉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간이 변제 충당은 교환가치가 아닌 유치권을 행사한 그 목적물로서 자신의 채권 변제를 받는 겁니다. 즉 내 1,000만 원을 목적물과 쌤쌤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외적인 경우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의 특성, 부패하기 쉽거나 지금 아니면 나중에 유치물이 훼손되려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간이 변제 충당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과 자신의 행사하고 있는 채권과 쌤쌤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 액수는 특정됐지만 목적물의 가액은 특정이 안 되겠죠. 따라서 법을 통해 그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이 무슨 개념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목적물로 자신의 변제에 충당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대물 변제 개념과 유사합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의 한 호씨를 공사 대금 대신 받는 것, 물건을 받는 것, 그거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제라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험에 남지 않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간이 변제 충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육지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왜냐하면 목적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가액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그것을 평가 자체를 누구한테 맡긴다? 법원이 선정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한다. 원칙적으로는 경매 청구권에서 교환 가치로 해서 파악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한다. 즉 유치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원칙은 뭐예요? 돈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적물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간이변제 충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간이변제입니다. 왜 채무자에게 통지할까요?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 내가 지키고 싶으면 빨리 돈 갚아. 그 얘기예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무슨 말? 과실? 유치물이 부동산이 되면 그 부동산에 따른 과실. 뭐가 있을까요? 사용식. 사용식이 뭘까요? 월세요. 그걸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한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과실이 뭔지. 유치권 행사는 대부분 부동산일 겁니다. 부동산이라면 사용이익이 있을 거고 수익이 있을 거고 사용수익은 뭐다? 월세다. 월 차임. 그거는 유치권자가 먼저 행사해서 자기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예외적으로 유치물 사용권이다. 자, 예외적 유치물. 그러면 원칙이 뭐냐면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유치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점유할 권리 자체에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의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를 할 수 있지만 그 점유 자체가 점유의 목적물이 유치물, 예컨대 부동산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능이 없다. 이를 전제로 추별합니다. 그래서 원칙권자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사용 수익 권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용권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나오죠? 목적물의 유치는 인도 거절 권능. 그래서 계속 앞에서 목적물을 유치해서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사용 수익 권능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용 수익 권능이 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용익물권 할 때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을 할 때는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치권에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능이 있다. 그 인도 거절만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용 수익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사용 수익의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 사용 수익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유한 권리는 있다는 얘기는 반환할 의무, 즉 돌려줄 의무가 없을 뿐이지 더 나아가 사용 수익의 권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어떤 경우?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중요합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도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되어 담보쟁을 수 있다. 어떤 경우요?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 두 번째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잘 나올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용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의 거절 권능만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사용 수익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당연히 소유자 승낙이 있으면 사용, 그 다음에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비록 소유자의 승낙이 없지만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죠. 예컨대 주택이면 그 주택의 보존 비용 사용할 수 있겠죠. 쉽게 써서 주택 같은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형 부동산도 있겠지만 주택도 있겠죠. 그럼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십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을 지었는데 사람이 살고 안 살고에 따라서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경험칙상.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훼손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럼 사람이 사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항 정도 되구나. 주거로. 주택일 경우에는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게 그런 거구나.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에게 보존에 필요한 사력을 허락하고 있을 뿐 사용을 허락하는 얘기는 사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배울 겁니다. 더 나아가 위법함 따르죠. 손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에 따른 이익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 즉 보존을 위해서 유치권자가 주거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입법하지는 않다. 하지만 주거 공고에 따른 뭐가 있죠? 월세 상당의 이익을 얻는 거죠. 그 이익만큼은 유치권 행사의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이렇게 딱딱딱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보존에 필요한 관련해서는 주거용도로 쓴다. 그거는 적법하다. 다만 주거로 사용하면서 월세 상당의 이익을 얻는데 그 이익까지 자신이 보유할 권능이 없다. 그 얘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보유할 권능이 없다는 얘기는 부당이득을 딱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심화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그러면 월세 차입니다. 과실이잖아요. 과실이긴데 어떤 얘기죠?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상대방이 유치권에 행사되는 목적물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치권자는 그 얘기하면 돼요. 이건 과실에 해당되고 예외적으로 유치권 행사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자기 채권에 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참고삼아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요 내용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논리의 흐름이 그래야만이 좀 딱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유치권자인데 그러면 정리하는 건데 당연히 이득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 중간중간에 의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이 하나씩 기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정말 잘 나옵니다. 다음, 자, 제가 얘기했던 유축물의 보존에 해당되는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뭐였죠? 주택에 사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그 경우에 대한 판례 내용입니다. 공사대금 기초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 주택에 거주하며 이 거주하는 게 뭐죠? 결국은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첫 번째는 소유자 승낙이에요. 두 번째는 보존행위. 유치물의 보존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이 경우는 뭐에 해당된다? 만약에 이미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승낙이 있었으니까. 승낙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승낙이 없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뭐죠? 승낙이 없는 경우는 보존의 유치물의 보존인가가 쟁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치물의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나오네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된다. 즉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을 거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당이득은 해당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유치권자는 과실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을 의무했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죠. 그 이익을 보유할 권능까지는 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더 나가면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차임 월세 그런 얘기 되면 항상 과실을 생각하셔야죠. 과실이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을 추출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 채권에 충당을 할 겁니다. 쌤 시킬 겁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즉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아니면 자신이 유치권의 행사는 유치물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킨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향후 임대차 계약에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유치권자 의무. 유치권자가 지금 목적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목적물 점유하는 동안 잘 관리해야겠죠. 그 얘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 중인 유치물을 좀 관리를 해주세요. 멸시 훼손되지 않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출제되더라도 맞는 질문 나옵니다. 선량한 관리자. 말 그대로 잘 관리해야지. 자기 것처럼. 좀 자기 것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선량한 관리자면 내가 누구한테 이거 잘 맡아서 잘 관리해줘. 그 정도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